아직까지 이더리움의 내러티브가 시장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분명히 한 번은 상승될 만한 좀 여건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솔라나의 가장 큰 포텐셜은 서 그래서 성능이 되게 좋고 사용자 경험도 되게 좋은 체인이어서 재단 리스크가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포퓰러스 리서치의 공동 창업자이자 프로덕트 리더로 계시는 강희창 이사님을 모시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 뒤에 하고요. 알트코인 관련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 같은 또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을 좀 심도 깊게 알아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끝까지 봐주시면은 대세 상승장 투자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첫 출연이시니까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퓰러스에서 공동 창업자이자 프로덕트 리드로 있는 강희창이라고 합니다. 좀 포퓰러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블록체인이라는 업계 자체가 되게 혁신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오픈된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혁신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팀들이 그런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랑 분석이 시장에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가장 업계 최선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블록체인이랑 금융이랑 만나는 접점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관련된 레포트도 많이 쓰고 그리고 포퓰러스의 리서치 전략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강 이사님은 굉장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생태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1부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하면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것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드리면은 최근에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관심을 좀 받았다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솔라나 대비로 좀 부진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이더리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더리움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이 각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 인식 사이에서도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됐고 그렇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에서 봤을 때는 되게 혁신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좀 블록체인의 앱스토어 같은 느낌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블록체인의 성능을 가장 높인 블록체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련의 좀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피해를 봤다가 어느 정도 다시 요새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좀 업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신흥 강자 같은 느낌이라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팀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앱들도 가장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인프라다 보니까 사실 업계에서나 금융권에서 좀 더 이 내러티브가 좀 잘 전달이 되면 좀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블랙록에 계신 이사님도 얘기하신 걸로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의 내러티브가 시장의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네. 그런 내러티브가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히면 그러면 되게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팀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러티브가 조금 시장에는 좀 많이 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말씀 주신 부분이 펀더멘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뭔가 그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이더리움이 가장 펀더멘탈이 강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은 자산을 계속 발행이 되고 한정된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가스피라는 거를 내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파이낸셜 모델링이 가능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재평가하고 좀 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분석이 많이 들어갈 블록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앞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디지털 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좀 나름의 확고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본인들 스스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해서 초디플레이션적인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더리움도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될 가능성,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해가지고 그런 디플레이셔너리한 네이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그런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되지는 좀 못한 것 같고 좀 아직까지는 사용량을 좀 더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언보딩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울트라 사운드 머니를 달성하는 거가 좀 다음 과제여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좀 태스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목표는 거기에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살펴봐도 인플레이션 됐다가 디플레이션 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향후에는 시간의 어떤 사용성이 계속해서 확장하게 됐을 때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그래도 이룰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덥션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점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번 디파이가 그 이더리움의 그런 활용 사례들을 많이 가져왔다면 이제 디파이 이외에 관련된 뭐 컨슈머 앱들이라든가 소셜 앱이라든가 이런 시도들이 좀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자리를 잡으면 그런 사용성을 좀 급진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냥 전통 시장을 보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마켓캡이 더 크지 좀 은행주들의 그런 마켓캡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은행의 역할이 블록체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사용성을 조금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앱들이 이더리움에 많이 올라온다면 좀 더 그런 사용성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되게 흥미로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행 앱들이 먼저 발전하고 그 이후에 소셜이라든지 뭐 컨슈머 앱으로 간다는 것들이 결국은 이더리움도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고 그런 방향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텐데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디파이를 제외하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좀 이사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뭐 꼭 주목한다기보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섹터나 뭐 종목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좀 혁신을 주도하고 있던 거는 디파이기는 하지만 좀 되게 신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레이어 2 프로젝트인데 네. 좀 이더리움에서 지금 가장 큰 NFT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팀에서 네. 지금 개발을 한 체인이거든요. 네. 아직 런칭을 하지 않았지만 그 NFT 프로젝트는 퍼치 펭귄이라는 그런 NFT 컬렉션이고 그거를 개발한 루카네츠라는 분이 지금 컨슈머 앱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L2를 만들고 있어서 되게 사용성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퍼치펭귄 같은 경우는 월마트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좀 그런 물리적인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 팀이어서 좀 이 팀이 내년에 어떻게 활동할지가 좀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했던 것과는 새로운 시도로서 사용성을 늘리는 그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 프로젝트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NFT 컬렉션을 거래하는 플랫폼, 그리고 그거를 거래하기 위해서 대출이나 아니면 토큰을 교환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디파이였다면 어떻게 보면 디파이가 좀 성숙을 많이 하고 좀 메인 플레이어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그거 위에서 이제 빌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앱스트랙트가 좀 많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뭐 지금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 뭐 가격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은 본인들이 또 할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측면들이 좀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이 과거처럼 뭔가 좀 좋은 가격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이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이더리움이 과거처럼 좀 알트코인의 랠리를 이끌 수 있는 좀 큰 가격 흐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저는 이더리움이 가격 흐름이 되게 애매하고 반대로 솔라나나 수이가 가격 흐름이 되게 좋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적인 부분이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실 리더십이 리드를 하고 재단 측에서 주도를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좀 부족했었고 그렇죠. 재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은 좀 더 리서치 헤비한 집단이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팀들이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저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업계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몰린 그런 블록체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다음 사이클에서는 분명히 한 번은 상승될 만한 좀 여건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더리움이 2017년 그 당시에 이제 ICO를 하면서 굉장히 부흥했던 그때의 시기와 지금은 좀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이 레이어 1 경쟁도 치열하고 뭔가 시장에 어떤 변화들도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뭐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뛰어난 프로젝트들이 중간에 이제 많이 등장을 했는데 특히나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이제 서로 많이 비교하는 목소리들이 요즘 들어서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혹은 장단점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우월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솔라나의 굉장히 큰 장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이랑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랑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밀고 있는 이니시티브 같은 경우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는 최고 인프라를 만들 거고 그 빌더들은 빌딩하는 데 집중을 해라 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갖고 인프라를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많이 했어서 그래서 성능이 되게 좋고 사용자 경험도 되게 좋은 체인이어서 그래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존에는 되게 없었지만 작년이랑 올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솔라나가 되게 많이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많이 만연해지면서 그러면서 솔라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없는 인프라다 라는 거는 사실 너무 만연한 사실이고 이거는 솔라나가 절대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인데 좀 이거를 기반으로 이더리움이 되게 생태계를 잘 꾸린 것 같은 경우는 그 위에 L2들을 띄운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움직임이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구축을 해줬다 보니까 네. 지금 이더리움 위에 올라간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솔라나랑 비슷하게 일반 제너럴 체인이면서 성능도 되게 높인 그런 L2라면 뭐 프렉스탈이나 아니면 클리어풀이 최근에 런칭한 L2 같은 경우는 그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설계된 L2다 보니까 이거의 사용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자신의 환경을 엄청 커스텀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고 이거에 대한 그런 기축 동화가 이더리움이다 라는 게 이더리움의 좀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뭐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둘 다 저마다의 영역을 가지고서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답이 뭐 그래도 가장 적합한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좀 따라잡을 만한 경쟁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솔라나의 가장 큰 포텐셜은 페이먼트에 있어서 페이먼트 시장이 사실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이 페이먼트 시장의 일부 파이 혹은 그 파이에서 유의미한 셰어를 솔라나가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더리움을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가 완전 포커스가 아니라 좀 블록체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활용 사례들을 많이 혁신시키고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체인이다 보니까 좀 둘은 다른 파이에서 각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포지션이 되게 달라가지고 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따라잡는다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마켓에서 다른 셰어를 좀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솔라나가 페이먼트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이더리움이 뭔가 더 유의미한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활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런칭했고 그리고 할 예정인 프로젝트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에시나 같은 경우 좀 지금 자체 L2를 이더리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퍼치 펭귄이라는 NFT 컬렉션을 만든 팀이 지금 L2를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이런 금융권 그리고 일반적인 소셜 앱 부분, 이런 특화된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솔라나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많은 사용자를 좀 온보딩 시킬 수 있으면 되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만의 어떤 사업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이미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되게 너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이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NFT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에서 사실 거의 발행하는 것들이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솔라나가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약간씩 본인들의 어떤 영역들을 확장을 해서 지금도 뭐 점유율 차이는 꽤 나지만 그래도 나름의 솔라나가 유의미한 부분들을 확장을 했는데, 이더리움이 가려고 하는 영역들을 솔라나가 계속해서 뭔가 같이 따라가면서 그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게 될 그럴 가능성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생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생태계에 많이 머무르고, 그리고 블록체인을 사용하면서 재밌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PMF를 찾았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유사해가지고, NFT도 사실 그 NFT 커뮤니티만의 재미가 있고, 그리고 민코인 트레이딩에 그 재미가 있고, 한데 그런 민코인 트레이딩은 과거에 이더리움에서 한번 사이클이 지나갔었고, 좀 이거랑 유사한 사이클이 솔라나에 나타났었고, 근데 이더리움도 보시다시피 이전에 그런 민코인 사이클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도가 확 떨어졌고 일부만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솔라나도 관심도가 올해 초반에 피크를 찍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민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업사이드를 이루기에는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맞습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각각의 블록체인에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마다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구현을 하더라도 그 주기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기에는 뭔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이 체인들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또 뭔가 계속해서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런 사이클에 항상 최선단에 있었고, 가장 재밌고 가장 블록체인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 팀이 이더리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요새 조금씩 많이 만들고 있지만 특히 페이먼트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페이먼트 부분에서 많은 마켓 시어를 가져갈 수 있다면 되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처음에는 좀 비슷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네요. 보니까. 네. 뭐 이더리움, 솔라나뿐만 아니라 수이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수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은 게이밍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게이밍 관련된 디바이스에서 수익을 트레이딩하고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실제로 게임 회사들이랑도 많이 협업을 하고, 또 거래소랑도 협업을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또 수위 위에 거래소가 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블록체인들이 같은 마켓 시어를 차지하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2021년, 2020년 뭐 그 전후로 해서 보고서들에서 레이어 1들이 각자의 영역에 이제 뭔가 맞춘 그런 레이어 1들이 등장을 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계속해서 구축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로 보이고, 결국은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공존을 하면서 저마다 각자의 영역에서 뭔가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서로가 어떤 서로에게 악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서로가 같이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서로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 안에 이 시장 자체가 한 10배 이상은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각각의 프로젝트가 그 10배를 보지 않고 지금 1로 본다면, 그러면 그 마켓에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싸울 테지만, 뭐 다른 지금 업계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 업계가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 큰 마켓에서 자기네들은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하면서 각자 자신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마켓이 커질 거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제도권 금융사들, 앞서 이제 기관과 관련된 내러티브들, 이더리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제도권 금융사들이 이더리움에 더 솔라나보다 관심이 있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솔라나는 아직까지는 탈중앙성에 있어서 이더리움을 따라잡으려면 되게 좀 멀었고, 어떻게 보면 재단 리스크가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그리고 솔라나가 얼마나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나 그런 분석이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재단들이 좀 파악하는데, 좀 기업들도 포함해서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그런 기업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